아줌마, 여기 노숙자 출입 금지예요. 군대밥 얻어먹으러 왔나요? 저리 가세요. 포항해병대 신병훈련소 정문 앞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도시락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경계병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발끝은 정확하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아래 감춰진 자세는 오랜 시간 군 생활을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곧 이 부대가 초토화가 될 것이란 걸 상상조차 못했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시죠.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봄 포항 해병대 신병훈련소 정문 앞은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해풍이 낡은 철문을 스치며 지나갔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물기는 쇠붙이 표면에 작은 물방울을 맺었습니다. 젖은 흙 냄새와 녹슨 철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 여인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철문은 늘 군인의 편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의 편이길 바랐지만 그 무거운 쇠는 여전히 냉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여인은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밑창이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이 간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김치 국물이 새어나와 코트 소매를 적셨습니다. 머리는 반쯤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오히려 초라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철문 옆 초소에서는 22살쯤 되어 보이는 신참 경계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본대로 움직이는 성실한 병사였지만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았습니다. 여인이 다가오자 그는 습관적으로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여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면회를 신청하러 왔는데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병은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금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줌마, 여기 해병대예요. 절차 없이는 못 들어가십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구겨진 면회 신청서를 꺼냈고 그 종이에는 훈련병 강민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계병은 서류를 받아들고 기록부를 들춰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내 난감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네요. 보호자 관계 증명이 필요한데 신분증 있으세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군인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로 오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시락 하나 전해주고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경계병은 그 침묵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신분증도 없으시면 곤란한데요. 혹시 노숙자분이신가요? 여기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 작은 떨림이 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통이 살짝 기울었고 김치 국물이 한 방울 더 떨어져 운동화 끝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옆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훈련병 가족 2명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성으로
면회 시간이 아니라는 말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애가 편지 한 통 안 보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야겠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절차와 정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계병은 난감한 표정으로 중간에 서 있었고 중년 남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여인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면회 때 꼭 오세요. 그때는 아드님이 더 씩씩해져 있을 거예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중년 남성도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습니다. 여인은 다시 뒤로 물러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녀도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초소 안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초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낡은 코트 아래로 보이는 여인의 자세가 신경 쓰였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발끝은 정확하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흐트러짐이 없었죠. 초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한때 군인이었나? 하지만 그는 굳이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이 작은 방임이 나중에 큰 사건의 실마리가 될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여인은 주차장 끝에 세워둔 낡은 승용차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문 안쪽에서 면회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면회가 진행됩니다. 면회 신청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방송과 함께 군가가 울려 퍼졌고 교관들의 고함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전 인원 집합, 뛰어, 느려, 빨리. 구령 소리는 날카로웠고 훈련병들의 발소리가 땅을 쿵쿵 울렸습니다. 규율의 세계, 명령의 세계, 개인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여인은 차 안에 들어섰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잠시 떨렸지만 곧 멈췄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참나무로 만들어진 지휘봉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00m에 비친 철문은 점점 작아졌고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초소에서는 신참 경계병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8시 15분 신원 미상 여성 면회 신청. 신분증 미지참으로 출입 불가 통보. 이상 없이 퇴거. 그 메모는 일과가 끝난 뒤 상급자에게 보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초소 위에 달린 CCTV의 빨간 녹화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훈련소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불이 꺼졌고 훈련병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초소에는 야간 당직병만 남아 있었고 그는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는 조용했고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손가락이 재빠르게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8시 15분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찾아내더니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고요한 밤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당직병이 잠시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찢어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CCTV 녹화 파일에 접속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오늘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의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화면에 삭제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초소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분명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장교의 계급장이었습니다. 훈련소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감추려는 움직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지웠고 누군가는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계병이 출근해서 근무일지를 확인했을 때 그는 어제의 메모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누군가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근무를 시작했고 훈련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고 훈련병들은 땀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한 여인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어머니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했고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모욕당한 여인, 아무 말 없이 물러선 여인, 하지만 자세만큼은 군인처럼 곧게 펴고 있던 그 여인.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그녀의 방문 기록을 지워야 했을까요? 훈련소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고 그 시작은 한 어머니의 작은 방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시락통, 해진 운동화, 그리고 뒷좌석에 놓인 붉은 지휘봉.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포항 해병대 신병훈련소 훈련장은 뜨거운 햇볕 아래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땅 위에서 훈련병들이 구령에 맞춰 움직였고 그들의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뛰어. 조교의 고함이 울려 퍼졌고 훈련병들은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한 명의 훈련병이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의대 진학에 실패한 뒤 자원 입대를 선택했고 지금 이곳에서 3주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호흡은 가빠졌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원래 체력이 약한 편이었고 사회성도 부족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군대라는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느려. 빨리 못 뛰어. 27살의 한도윤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조교들이 모여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명찰 뒤에 작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요주이라고 적힌 빨간 스티커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훈련소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제식 훈련 중 작은 실수를 해도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큰 질책을 받았고
식사 시간에는 반찬의 양이 유독 적었습니다. 생활관에서도 잠자리 위치는 가장 구석진 곳이었고 빨래줄도 햇빛이 들지 않는 자리만 배정받았습니다. 동기들도 민우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랑 붙어 있으면 우리도 찍힌다는 말이 속삭여졌고 민우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날 저녁 각계전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다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고 그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더 큰 질책이 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뒤 민우는 절뚝거리며 의무실로 갔습니다. 의무병은 간단히 발목을 살펴보더니 파스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단순 염자야. 하룻밤 자면 나을 거야. 그런데 많이 아픈데요. 다들 그래. 훈련이 힘들면 원래 아픈 거야. 괜찮아. 의무병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기록에는 자가 처치라고 남겼습니다. 민우는 파스를 받아들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우와 같은 소대의 훈련병 한 명이 세면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손목에 작은 상처를 내고 있었고 다행히 다른 동기가 발견해서 큰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훈련병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귀가 조치라는 말만 남기고요. 생활관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조교들도 아무 일 없었던 듯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부터 작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조교 이름, 명령 내용을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포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해병대 제1군단 본부에서는 한 여인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중장, 52살의 해병대 최초 여성 장성이자 제1군단 부군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포항 신병훈련소에서 올라온 의무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상자 수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작 중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단순 염자, 가벼운 타박상, 자가 처치 가능 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무대 전산 기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이 보고서에 기록된 부상자 수와 전산 기록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민우가 군인 모형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잠깐 부드러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연 대위, 지금 시간 있나? 전화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나현 대위, 30살의 훈련소 행정보급관이었습니다. 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훈련소 급식 예산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지난 3개월치. 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이미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급식 예산과 실제 식단의 차이, 식자재 납품 단가의 불일치. 하지만 그것을 위해 보고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나연 대위. 네. 혹시 훈련소에서 이상한 일 없어? 그 질문에 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일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가혹행위, 은폐, 허위 보고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지연은 나연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수고해.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로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저곳에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민우가 입대하기 전에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해병대 가고 싶어. 정말 멋진 해병이 되고 싶어. 그 글씨를 보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책상 위의 프린트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의무대 기록, 급식 예산, 보급품 내역.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곳에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랍 깊은 곳에서 붉은 참나무 지휘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익숙했습니다. 이 지휘봉은 그녀가 전장에서 사용하던 것이었고 수많은 명령과 결단의 순간을 함께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지연은 지휘봉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훈련소 내부 조직도가 화면에 떴고 그녀는 주요 간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도영 중령, 45살의 훈련단 부단장. 그의 이름에 빨간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소 생활관에서는 민우가 상처받은 발목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4월 15일 각계전투 훈련 중 발목 부상. 의무실 방문, 파스만 지급. 제대로 된 진료 거부당함. 민우는 수첩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대하기 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었습니다. 그때 느껴졌던 떨림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한 걸까? 아니면 이곳이 틀린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생활관에 불이 꺼졌고 훈련병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발목의 통증과 마음의 무게가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군단 본부에서는 지연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쌓여 있었고 커피 잔에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살아남기 위해, 한 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피보다 깊은 모성의 본능이었습니다. 해병대 신병훈련소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부조리와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의 결심도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에서 박나현이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예산 명세서, 식자재 납품 내역, 보급품 청구 기록. 모든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밤새 그것들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급식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식단 수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1인당 1만 원의 식비가 책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훈련병들이 먹는 식사는 그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연은 식자재 납품 단가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받고 있었고 그 업체의 대표 이름을 검색해 보니 퇴역 장교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비리의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프린트물 귀퉁이에는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였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당시 소령이었고 다른 훈련소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훈련병 한 명이 행군 중 쓰러졌습니다.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탈수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개인 지병으로 인한 급사라고 남았습니다. 그날 지연의 상관이었던 대령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연 소령,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해.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밖으로 새어나가면 해병대 전체가 욕먹어. 알겠나?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덮었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명예는 한 청년의 죽음을 가렸을 뿐이었습니다. 명예가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예는 그저 조직을 지켰을 뿐이었죠. 그 죄책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는 자신이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의무대 기록, 급식 예산, 보급품 내역.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훈련병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우였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와 해진 운동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훈련소의 동선, 시간표, CCTV 사각지대를 메모했습니다. 초소 근무 교대표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이태곤 준이었습니다. 48살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과거 지연의 부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훈련소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태곤 준이, 지금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차나 한잔하자. 오래간만이잖아.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훈련소 근처 카페. 내가 아는 곳으로. 1시간 뒤 지연은 훈련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태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앉아. 편하게. 태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커피 2잔을 주문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힘든가? 지연의 질문에 태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태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혹시 훈련소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봐. 무슨 일이 있어? 태곤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곤은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폭력을, 은폐를.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도 같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태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기다릴게. 태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은 뒷좌석에서 붉은 참나무 지휘봉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천천히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지휘봉은 그녀가 전장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명령을 내렸고 수많은 결단을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지휘봉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지휘봉을 모래 위에 수직으로 꽂았습니다. 붉은 참나무가 하얀 모래 위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지휘봉을 비췄고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계급장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해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코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지휘봉을 다시 뽑아 들었습니다. 모래에 남은 구멍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온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연 대위. 네, 중장님. 내일 아침 8시 훈련소 의무대 기록을 전부 확인해. 부상자 명단과 실제 치료 기록을 대조해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귀가 조치된 훈련병 명단도 뽑아줘. 전화 너머로 나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00m에 비친 바닷가에는 지휘봉이 꽂혔던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그 자국을 지워갔지만 모래 깊은 곳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전의 침묵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훈련소 생활관에서는 민우가 수첩에 무언가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발목은 아팠고 조교의 질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병대 신병훈련소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결단이, 한 아들의 기록이, 그리고 진실을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부수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폭력은 강함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정의만이 진정한 강함을 만듭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도 군인으로서도요. 차는 밤길을 달렸고 멀리 훈련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민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무대 기록이 확인되고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 어머니의 사랑과 한 군인의 정의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날 밤 11시 포항 해병대 신병훈련소 야간 훈련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훈련병들의 헤드램프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진흙과 땀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앞을 봐. 집중 안 해. 한도윤 조교의 고함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27살의 그는 가혹행위의 핵심 인물이었고 약한 놈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군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그 장갑에는 이미 흙과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침투 훈련 중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암벽을 기어오르고 있었고 민우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민우 앞에서 훈련 중이던 동기 한 명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만 안전 로프가 그를 잡아줬습니다.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어질 뻔한 훈련병의 헬멧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헬멧을 암벽에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훈련병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다른 훈련병들이 움찔했습니다. 집중 못하면 전장에서 죽어. 알겠어?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훈련병은 헬멧을 쓴 채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돌렸고 훈련병들도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중장이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장님, 여기는 야간 훈련 중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무게감은 무거웠습니다. 훈련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입니까? 아니면 폭력입니까? 지연의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훈련입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력은 폭력으로 높아지지 않아요. 지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한도윤의 장갑을 가리켰습니다. 그 장갑 벗어봐요. 중장님? 명령이에요.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훈련병의 피였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고 눈빛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훈련병을 의무실로 데려가요. 그리고 정확한 진료를 받게 하세요. 하지만 명령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부상당한 훈련병을 데리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 남은 훈련병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우도 무언가를 느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단. 전원생활관으로 복귀. 지연의 명령에 훈련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도 그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일까?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까? 지연은 훈련병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중령이었습니다. 45살의 훈련단 부단장으로 부정급식, 보급품 횡령, 폭력 은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도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조교가 훈련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폭행이라뇨? 그건 훈련의 일환입니다. 해병대는 원래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도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이건 지휘권 침해입니다. 여기는 신병훈련소이고 중장님의 소속은 군단 본부입니다. 월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와 김도영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고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안전과 인권 위반 시 즉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군인 복무규율 제19조 3항에 명시되어 있죠. 지휘권 침해가 아니라 직무수행입니다. 김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보고할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김도영은 한 발 물러섰고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영이 돌아선 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밤 12시 훈련소 행정실에서는 이태곤 준이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김도영 중령이었습니다. 중령님, 서지연 중장이 오늘 밤 야간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도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 직접 봤어. 중장님이 무슨 의도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조사하고 있어. 태곤준이 앞으로 중장님 동선을 계속 보고해. 알겠습니다. 태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과거 지연의 부관으로 근무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무실에서는 부상당한 훈련병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헬멧을 벗기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였습니다. 이거 바로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의무병의 말에 한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처치할 수 없어? 안 됩니다. 봉합이 필요합니다. 결국 훈련병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군단 본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사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읽으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지연 중장. 네, 말씀하십시오. 어젯밤 훈련소에서의 일은 보고받았습니다. 부군단장께서 직접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폭력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지휘 체계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훈련소 내부에서도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참나무 지휘봉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지휘봉이 다시 훈련소 땅을 밟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생활관에서 민우는 수첩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4월 18일 야간 훈련 중 동기 폭행 사건, 여성 장교 출연, 조교 재직, 사건 공식화. 민우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그 여성 장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훈련소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고 훈련병들은 땀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교들의 눈빛이 조심스러워졌고 간부들의 움직임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한 어머니이자 한 군인인 서지연 중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자 그녀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군단장 직통 전화였습니다. 서지연 중장입니다. 중장 나야.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올라와.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군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의무대 기록,
급식 예산 명세서, 부상자 명단. 모든 증거였습니다. 군단장 집무실 앞에 섰을 때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는 59살의 군단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앉아.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군단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신병훈련소 건 보고받았어. 자네가 야간 훈련장에 직접 나타나서 조교를 제압했다고? 네, 폭력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폭력이라? 자네는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하나? 지연은 군단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훈련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군단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중장, 자네가 해병대에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나? 28년입니다. 28년. 그 긴 세월 동안 자네는 해병의 정신이 뭔지 배웠을 거야. 해병은 강해야 해. 강하게 만들려면 때론 거칠게 훈련해야 하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군단장의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론이야, 그건. 현실은 달라. 자네도 알잖아.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력이 필요하고 그 정신력은 혹독한 훈련에서 나와. 훈련은 혹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부수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군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연 중장, 솔직히 말하지. 이번 일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닌가? 그 질문에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들이 그 훈련소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강민우 훈련병.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면회소에 나타났던 날도 기록되어 있어. 민간인 복장으로 노숙자로 오인받았다면서? 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곤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네,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것과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 어떻게 무관해? 자네 아들이 그곳에 있는데 자네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의무대 기록 조작 증거, 급식 예산과 실제 식단의 차이, 식자재 납품 비리 자료,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군단장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내가 검토하겠어. 하지만 지연 중장, 당분간 이 일에서 손 떼. 군단장님, 명령이야. 이건 군단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할 문제야. 자네가 나서면 일이 커져. 언론에 새어나가면 해병대 전체가 욕먹어.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켜. 조용히 처리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군단장님, 명예는 진실을 덮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서 나옵니다. 지연 중장, 자네는 아직 젊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모르는 거야. 때론 참아야 할 때가 있어. 지금이 그때야.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올렸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지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지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명령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따를 것인가. 군인으로서의 충성심과 어머니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소에서는 민우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뒤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한도윤 조교가 한 훈련병을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 훈련병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욕먹어. 알겠어? 민우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몰래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도윤의 고함, 훈련병의 신음, 벽에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박나연 대위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연은 행정보급관으로 훈련소를 순찰하고 있었고 민우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위님, 나연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30살의 젊은 장교로 이상주의자였지만 현실의 벽에 눌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살피며 mp3 플레이어를 건넸습니다. 나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한 분께 전해주세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나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mp3 플레이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행의 증거였습니다.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mp3 플레이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상부에 보고하는 순간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묻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공범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나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서지연 중장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중장님, 이것이 진실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박나연 대위 올림.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나연은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나연의 메일과 첨부 파일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고 한도윤의 고함과 폭력의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양손을 짚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의 명령도 상급 부대의 압박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참나무 지휘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지휘봉을 천천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감찰실입니까?
서지연 중장입니다. 긴급 감찰을 요청합니다. 포항 해병대 신병훈련소 폭력 및 비리 의혹.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접수했습니다. 내일 오전 감찰팀이 투입됩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명령보다 양심을, 충성심보다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별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라 해도요. 그날 저녁 훈련소 간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도영 중령이 주재했고 한도윤을 비롯한 조교들이 참석했습니다. 내일 감찰팀이 온다. 모든 기록을 다시 점검해. 문제될 만한 건 전부 정리하고. 간부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민우는 생활관에서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포항 해병대 신병훈련소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훈련병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당직 간부만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둠 속에서 정문 앞에 한 대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지연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별 2개가 새벽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붉은 참나무 지휘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거절당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노숙자 취급을 받았던 그날, 도시락을 들고 돌아섰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아니라 장군으로 왔습니다. 초소의 경계병이 지연을 보고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그녀를 거절했던 그 신참 병사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장님, 출입 확인하겠습니다. 열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계병은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열었고 지연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휘봉이 바닥을 툭 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울렸습니다. 지연은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당직 장교가 깜짝 놀라 일어섰고 그녀는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전 간부 및 조교 전원 10분 내 연병장 집합. 중장님, 지금 새벽 5시인데요. 명령이야. 당직 장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긴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곧 훈련소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집합. 전 간부 및 조교는 10분 내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반복한다. 생활관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황급히 군복을 입고 뛰쳐나왔고 조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그들은 연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동이 트고 있었고 붉은 태양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손에 든 지휘봉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도영 중령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땅을 한 번 쳤습니다. 툭!
그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간부와 조교가 모였습니다. 대략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훈련소는 전면 재점검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들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훈련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폭력, 은폐, 비리, 모든 것을요. 김도영이 한 발짝 나섰습니다. 중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지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말을 끊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지휘봉을 다시 땅에 내리쳤습니다. 툭! 그 소리와 함께 그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훈련소의 모든 시설을 점검할 것입니다. 생활관, 교관실, 훈련장, 의무실, 급식실, 보급창고. 하나도 빠짐없이요. 지연은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간부들이 그 뒤를 따랐고 훈련병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생활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침상 상태, 관물대 정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스티커였습니다. 요주의라고 적힌 스티커가 여러 장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집어들고 김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훈련 관리를 위한 낙인 찍기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스티커를 주머니에 넣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교관실에 들어섰을 때 지연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훈련 일지, 부상자 기록, 징계 내역. 그녀는 파쇄기 옆에 남아있던 종이 조각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증거를 없애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파쇄된 문서들은 뭡니까? 담당 행정장교가 더듬거렸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겁니다. 불필요한 서류라. 왜 하필 지금 정리했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의무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부상자 기록과 실제 치료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병원 후송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의무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급식실 창고에 들어섰을 때 지연은 납품서와 실제 식자재를 대조했습니다. 납품서에는 1등급 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창고에 있는 쌀은 2등급이었습니다. 닭고기는 냉동 상태가 불량했고 채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병들이 먹는 음식입니까? 급식 담당 부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은 충분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횡령이죠.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창고를 나와 다시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간부와 조교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연병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다시 한번 땅에 내리쳤습니다. 툭! 그 소리가 마지막 심판처럼 울렸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유지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덮었습니다.
한도윤 조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하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강함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병장 입구에서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해병대 감찰팀이었습니다. 5명의 감찰관이 내렸고 그들은 지연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찰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세요. 모든 기록,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감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행정실, 의무실, 급식실로 흩어졌고 서류와 장부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장님, 이건 적 기강 와해입니다. 여단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강은 정의 위에 서야 합니다. 폭력 위에 세워진 기강은 기강이 아닙니다. 김도영이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지연이 지휘봉으로 그의 전화기를 밀쳐냈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외부 연락은 금지입니다. 김도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 민우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생활관 창문 너머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고 민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연병장 중앙에 선 여성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지휘봉을 든 그 모습, 단호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자세. 민우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휘봉이 바닥을 칠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간부와 조교 앞을 지나갔고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 이곳의 이름은 다시 훈련소가 됩니다. 폭력이 아니라 훈련으로, 은폐가 아니라 투명함으로, 명예가 아니라 정의로 움직이는 곳이요. 지연의 선언이 끝났을 때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빛이 연병장을 비췄고 지휘봉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의의 폭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붉은 지휘봉을 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포항 해병대 신병훈련소 행정실은 서류와 장부로 가득 찼습니다. 감찰팀은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급식, 보급, 의무, 인사. 5개 부문이 동시에 교차 검증되고 있었고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장인 박철수 대령이 지연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증거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장님,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파일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리 관련 11건, 의무 기록 조작 7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자 18명 확인되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명.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철수는 서류를 넘기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급식 비리의 경우 식자재 납품 업체가 실제 납품 물량보다 적게 공급하고 차액을 중간에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자는 김도영 중령과 급식 담당 이상훈 상사입니다.
지연은 그 이름들을 메모했습니다. 의무 기록 조작은 어떻습니까? 중상 사례를 경미한 부상으로 축소 기재한 경우가 7건입니다. 병원 후송이 필요했던 훈련병들을 단순 파스 처치로 기록했습니다. 관련자는 의무 담당 최재훈 하사와 한도윤 조교입니다. 폭행 가혹행위는요?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증언과 녹음 파일을 종합한 결과 직접 가담한 조교가 5명, 목격하고도 방조한 간부가 13입니다. 그중 한도윤 조교가 가장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확인된 피해자는 23입니다. 그중 3명은 이미 귀가 조치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훈련 중입니다. 23. 그 숫자가 지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중 1명이 민우였습니다. 오후 2시 감찰팀은 관련자들을 개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려온 사람은 이태곤 준이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태곤 준이, 당신은 서지연 중장의 동선을 김도영 중령에게 보고했습니까? 태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김도영 중령이 지시했습니다. 당신은 과거 서지연 중장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배신했습니까? 태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도 이 조직의 일부였고 거부하면 제가 끝장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심 선언을 했죠. 박나현 대위에게 추가 증거를 제공한 것도 당신입니까?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찰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다 해도 초기 방조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 조치 예정입니다. 태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다음으로 불려온 사람은 한도윤 조교였습니다. 27살의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도윤 조교, 당신은 훈련병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까? 네.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훈련병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선임들에게 맞으면서 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약하면 전장에서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훈련병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부숴왔던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찰관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윤 조교, 당신은 퇴출 조치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김도영 중령이 마지막으로 소환되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영 중령, 당신은 급식 비리와 의무 기록 조작, 그리고 폭행 은폐에 관여했습니까? 저는 훈련단 부단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질문에 대답하세요.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도영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원래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 전통을 유지한 것뿐입니다.
감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통이 폭력을 정당화합니까? 폭력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럼 녹음 파일은 뭡니까? 훈련병의 비명과 조교의 고함이 담긴 그 파일이 훈련입니까? 김도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영 중령, 당신은 직위 해제되고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김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지연은 조사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장 철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장님 덕분입니다. 중장님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묻혔을 겁니다. 지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철수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례를 올렸고 지연도 답례했습니다. 그날 밤 훈련소 생활관에서는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긴급 집합, 감찰팀의 조사, 간부들의 소환.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민우야. 오늘 일 봤어? 여자 장교 완전 대단하던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근데 너 그분 누군지 알아? 몰라.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자세, 그 목소리,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훈련소 강당에서 전체 훈련병 대상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단상에 올랐고 수백 명의 훈련병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련병 여러분, 저는 해병대 제1군단 부군단장 서지연 중장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훈련소에서 감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폭력, 은폐, 비리,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훈련소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도, 은폐도, 거짓도 없을 것입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해병의 명예는 숨김이 아니라 투명함에서 옵니다.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존중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훈련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도 박수를 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지연은 강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박나현 대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나현 대위, 중장님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현 대위가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 파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나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시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연은 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연 대위 감찰실로 발탁 추천할 겁니다. 정의는 업무가 아니라 태도니까요. 나연은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훈련소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기 전 그녀는 뒷좌석의 지휘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참나무는 여전히 단단했고
그 무게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지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차는 천천히 훈련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철문이 점점 작아졌고 지연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피곤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혔고 정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국방부 군법무실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공문의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 통보. 지연은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지휘체계 혼란 야기 및 독단적 지휘 행위로 인해 서지연 중장을 제1군단 부군단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조직을 해임함. 서명란에는 국방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선택하는 순간 별을 내려놓을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8년간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군번줄, 민우의 어린 시절, 그림, 역대 부대 배치 명령서, 그리고 수많은 표창장들. 지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꺼낸 것은 붉은 참나무 지휘봉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이 지휘봉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전장에서 훈련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새벽에요. 지연은 지휘봉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손때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지휘봉은 더 이상 명령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은 군단장실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군단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앉아, 지연 중장.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군단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자네도 알잖아. 네, 압니다. 후회하나?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군단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는 좋은 군인이었어. 최초의 여성 장성이라는 타이틀도 자네한테 잘 어울렸고, 아깝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양심으로 삽니다. 저는 둘 다 지키려 했습니다. 군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일어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군단장도 일어서서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 안타까움, 그리고 이별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나연 대위였습니다. 중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응, 나연 대위. 너무 불공평합니다. 중장님이 옳은 일을 했는데.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연 대위 정의는 때로 대가를 요구해요. 저는 그걸 기꺼이 지불했을 뿐이에요. 전화 너머로 나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감사했습니다. 중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침묵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연 대위가 용기를 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민우의 수료식이었습니다. 지연은 민간인 옷을 입고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 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정문 앞에 섰을 때 경계병이 그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장님. 오늘은 중장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예요. 경계병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료식장은 연병장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훈련병들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정렬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리고 수료증 수여. 민우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지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는 단상으로 올라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붉은 명찰이 달려 있었고 발목은 이제 완전히 나은 듯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민우는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고 그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어서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우도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밤 연병장에 섰던 사람이 엄마였구나. 응, 엄마였어. 왜 말 안 했어? 지연은 민우의 어깨를 잡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힘으로 버텨야 했어.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의가 너를 지켜줘야 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 지연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우의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엄마, 별보다 높은 곳에 이름을 남겨줘서 고마워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는 투스타보다 좋은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요. 이제 제가 엄마의 장군이 될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웃고 있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뒤 지연은 훈련소 역사관에 들렀습니다. 거기에는 해병대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고 역대 지휘관들의 유물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관장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붉은 참나무 지휘봉이었습니다. 관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중장님의 지휘봉을 기증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이 문구를 함께 새겨주세요. 해병은 사람을 세우는 곳.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지휘봉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언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지연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서지연 중장님, 이번 조치가 사적인 개입 아니었습니까?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사적인 개입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임당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로 살 겁니다. 그게 제가 가장 원했던 삶이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지연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훈련소가 보이는 해변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고 모래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고 차가운 물이 기분 좋았습니다.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멀리 훈련소가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민우가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진짜 해병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연은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8년의 군 생활, 수많은 명령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 선택.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쓸고 지나갔고 발자국들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모래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흔적이요. 지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였어. 나는 양심으로 섰어. 그리고 내 이름은 별 대신 바다 위에 오래 떠 있을 거야.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병대 신병훈련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곳이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은폐가 아니라 투명함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움직이는 곳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어머니이자 한 군인이었던 서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존경과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진정한 명예를요. 해병의 명예는 별이 아니라 이름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의를 선택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부조리를 목격하셨거나 용기를 내지 못해 침묵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